신약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공 가능성도 평균 0.01%로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 1에서 3주에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은 성공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치료제 개발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신약 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탐색. 가장 먼저 무엇을 개발할지 정의하겠죠? 효능과 작용 기전 등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약 5년 정도 걸리며 검토되는 후보 물질만 해도 무려 5천에서 1만 개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비임상 시험. 후보 물질 중 약 50개 정도가 이 단계에 진입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시험약이 지니는 부작용 및 독성을 알아보는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이제 비임상 시험 후 임상 시험 허가 신청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임상 시험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 1상. 임상 1상은 비임상 시험에서 동물에게 테스트한 신약을 사람에게 최초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임상 2상. 본격적으로 약의 효능을 알아봅니다. 신약으로서의 가능성과 최종 용량, 용법을 결정하고 치료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임상 3상. 약의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면 많은 환자를 모집해 효과와 안정성을 마지막으로 검증합니다. 신약 허가 신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시험 경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신청합니다. 임상을 진행해서 약의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경우 허가 이후 추가적인 임상시험인 임상 4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신약 허가 신청의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기업의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죠. 의약품이 상용화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느끼셨나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임상시험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을 생각하면서 신약의 완성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제약 바이오 협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신약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유한양행 연구원 이은정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죠. 신약 개발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책임지고 계시는 오세용 소장님이세요. 소장님, 유한 버들과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사와 함께 연구소와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연구소장 오세용입니다. 이번 견학이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양행은 1960년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약 200평 규모의 연구시설을 준공하였고, 오늘 방문하시는 용인시 기흥연구소는 약 8,000평 규모의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런 노력으로 국산 신약 31호인 글로벌 폐암 신약 렉나자 개발에 성공하였고 제2, 제3의 렉나자 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합성 신약과 바이오 신약으로 나누어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한 후 약효 평가, 독성 평가 등 사람에게 임상 시험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비임상 시험 단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은정 연구원님께서 이 두 분야의 신약 개발 과정을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신약 탐색 과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걸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을 함께 디자인하는 중입니다. 얘가 지금 크리스탈은 있는데 국산 데이터까지 아는 것처럼 나오는 거라서 와, 여기 다양한 실험 기구가 있는데요. 네. 자, 이곳은 어떤 연구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합성신약실인데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약의 후보 물질을 디자인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이곳에서 합성을 하는 곳입니다. 그 열쇠를 만드는 데는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까요? 적게는 1년에서 5년까지 걸리고요. 최대 길게는 10년까지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만든 후보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약효 평가하는 다음 과정의 실험실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이동하시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지금 실험 중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실험 중이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의 약효를 세포에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약 후보 물질의 약효를 세포에서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신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곳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신약 물질을 탐색하고 합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에 합성 신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그럼 바이오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 화학 물질들을 적절히 배합하여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반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의 세포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에는 항체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등이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가지고는 특정 질환군이나 환자별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약품 생산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합성의약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약 형태의 경구제가 많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반면에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생산을 하려면 대량으로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생산 절차도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바이오 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바이오 신약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세포 배양을 통한 물질의 생산 후에는 정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생산에 사용했던 세포, 또 세포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배양액으로부터 제거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대상이 되는 물질만을 깨끗하게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단계의 여과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항체들의 물질을 추출하는데요. 이 단계가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물질 발굴을 위한 합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바이오 약품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가 흔히 접하는 감기 백신이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등도 모두 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 친구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만들어진 약을 우리 친구들은 봤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만들어진 약을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료 분석실인데요. 저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고 나서 나머지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약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어떻게 배출되는지도 알아보는 실험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가 많은 양의 샘플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이고요. 이렇게 일정한 양을 동시에 많은 샘플에 원하는 양만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어떤 거를 연구할 때 쓰는 기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 물질 중에서도 어떤 약이 어떤 효과를 치료를 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곳이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계는 저희가 약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있는데 그 지방을 줄여주는 약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그 성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기계로 그 혈액에 있는 성분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약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약을 먹게 되면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쌓이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저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친구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얼마나 몸에 안 좋을지,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독성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환자에게 직접 투여할 약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재연구실로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곳 제재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나요? 저희 제재연구실에서는 약효 성분을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약물의 특징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복용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먹는 약으로는 이제 정제, 그리고 가루약,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시럽제 등이 있어요. 또는 몸에 직접 붙이는 패치제, 또 몸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 등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 훨씬 편하고 또 약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려한 다음에 약물의 형태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알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용했을 때 흡수되는 위치나 그다음 흡수 속도, 흡수 시간 등을 고려하여서 약품을 만들 거를 설계를 한 다음에요. 여러 다른 성분들을 함께 약효 성분과 섞은 다음에 사정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제는 입안에 넣었을 때 쓴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쓴맛을 나지 않도록, 그리고 약물이 햇빛과 수분에 변하지 않도록 코팅기를 통해서 이 표면을 코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알약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약의 시간을 조절하거나 흡수되는 위치를 변경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장까지 살아서 갖는 유산균 콘티의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위나 소장, 약물이 녹아서 흡수되는 그런 위치를 이 부영제와 코팅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타 성분들을 이용하여서 제품을 설계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 또는 하루에 3번 먹는 약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유한양행연구원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